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2014년 YTN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인과 뉴스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YTN의 날씨 뉴스는 날씨 정보 외에 생활 정보, 안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보의 결합을 시도해 눈여겨봐 왔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큐의 날씨 뉴스는 이세나 기상캐스터가 한강공원에 눈썰 매장에 나가서 여가 생활을 날씨 정보와 함께 제시한 점이 좋아 보였습니다. 날씨 뉴스는 매번 비슷한 자료 화면과 내용이 보편적인데 이번 뉴스는 눈썰 매장의 풍경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날씨를 실감 있게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게이츠 회고록 관련 보도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보도는 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뤄지지 않았나 생각됐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게이츠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평한 것을 너무 비중 있게 또 너무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로 다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도입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크레이지란 그런 대형 자막이 무대 스크린에 나왔고 또 그 외에도 정신 나간 인물, 노무현 정신 나가 등의 자막이 3차례나 나왔습니다. 다른 대통령 평가와 이슈에 대한 내용에 비해 반복이 많았다는 그런 평입니다. 재차 여러 번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너무 의외의 평가를 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악평했다 정도로 자막을 같이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뉴스큐 부분에서 과학 관련 뉴스들이 두 꼭지 나왔는데 과학부 쪽에 좀 자문을 받아서 좀 보냈으면 좋았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비행체 실험 기사, 초음속이란 말과 극초음속이란 말 표현 자체를 좀 잘못 섞여 써가지고 중국에서 음속 10배의 극초음속기를 실험했는데 그 다음 말에 미국에서 2010년과 11년에 초음속 비행에 실패했다. 미국에서 실험한 것은 음속 20배의 극초음속이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RS-26의 초음속 비행체를 개발 중이다. 이것도 역시 극초음속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나는데 꼭 중국만 극초음속기를 개발하고 미국과 러시아는 초음속기를 개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나왔던 마이산 역고드름 뉴스 마찬가지로 스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비과학적이었고 기자 역시 역고드름의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수수께끼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고드름은 이미 실험으로 많이 입증됐고 냉장고에서도 실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꼭 마이산에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신비주의 쪽으로 기사가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상에 출동 기사가 있었는데요. 굳이 이걸 라이브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앵커가 생방송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인 것 같고요. 4,800억 여원같이 제대로 발음이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앵커는 방송의 간판 주인공인데 현장에 출동한 기상캐스트들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상당히 앵커가 나가고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고 좀 방송 자체가 중간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뉴스 속 한마디라는 그런 그래픽이나 또는 텍스트로 전하는 말이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어떤 의미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다면 좀 배경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커멘트를 같이 엮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임호균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미국 전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게이츠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입장에서 뒤에 자막에서 크게 crazy라는 단어가 크게 나왔거든요. 실은
제가 알기로 게이츠가 리틀 크레이지라는 단어로 앞에를 썼는데 그 리틀이라는 단어가 빼버리고 크레이지라는 단어만 크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좀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자막 처리나 배경 처리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뉴스에 관련돼서 동서화합 포럼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에 가서 진행하고 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거기 자막에서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익숙한 개념일지 모르겠지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DJ 생가라고 자꾸 이렇게 나왔던 자막이요. 이게 디스크 자키라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젊은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물론 40대 이상한테는 익숙한 개념일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시청자한테는 익숙한 개념이 아닌 만큼 이 자막을 처리할 때 DJ 생가, YS 생가 이런 식의 표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 Q에서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 진출 반대 관련 뉴스에서 이 반대한다는 주장 외에 좀 시청자 입장에서 부연해서 그 반대 이유를 보다 명확하고 좀 논리적이면서 쉽게 설명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보고 한번 물어보니까 반대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단지 일본 그냥 진출하는 거 반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취업 관련 보도에서는 한 3분 정도 여러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도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그래프를 활용하면은 좀 더 쉽고 시각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단체 비리 관련 보도에서는 잘 정리됐는데 자막 처리에서 어떤 단체는 좀 크게 이렇게 또 어떤 단체는 그 밑에 부연해서 적게 처리하니까 꼭 배구협회 자막 밑에 공수도협회 자막이 나오는데 배구협회 밑에 소속됐는가 또 야구협회 밑에 또 배드민턴협회를 다른 크기, 다른 색깔 글씨로 적게 하니까 조금 혼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동복 화학물질 관련 보도에서는 자막이 아동복스 호르몬 방해 물질 검출이는데 아동복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좀 다소 오해될 수도 있었고 브랜드도 12개 브랜드를 발표하면서 전부 표기하지는 않고 8개 브랜드만 표기했는데 아예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하든지 아니면 다 12개 브랜드를 같이 표시해도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화합 국회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기사 중에 그 최경환 의원과 박지원 의원 두 분의 그 육성이 나갔는데 박지원 의원 육성 내용이 좀 적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전 아닌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뉴스 Q에서는 이게 바꿔서 편집했습니다. 공무원 이직 희망이 16%다라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그 행안부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게 높은 비율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이 적어서 연봉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그 직종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높지 않다면은 기사로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뉴스 중에 김연아 태릉 그 기자회견 현장 연결했어요. 생생한 뉴스를 위한 기획 또 관심사이기도 하겠지만은
길이가 6분이나 돼가지고 다소 길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리 얼룩 체육단체 수사 의뢰 그 보도에서 그 마무리 부분에서 문체부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스포츠 공정위를 설치하고 이달 중에 스포츠 3.0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는 비리 개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스포츠 3.0 위원회는 스포츠계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3.0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어린이 손등에 뽀뽀한 남성에게 성추행이 판결된 그 보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건을 놓고 인터넷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맞고요. 특히 그 재판부가 이 피의자 한 씨가 2010년에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함께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가요 기록 영화 보도는 옛날 가요를 들을 수 있어서 호기심 있게 봤습니다. 그 낮은 음악 소리가 앵커의 발언과 동시에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노래 소리가 크게 나오고 또 나레이터의 목소리까지 앵커의 발언과 겹쳐서 나오는 바람에 좀 나중 그 보도 뒷부분에 가서 좀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스인에서는 도입부가 신선했다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 포맷이 신선했으나 그 활기찬 그 도입부에 비해서 모두 발언이나 좀 앞부분 진행에 활력이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박대박이 핵심이지만 박대박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화면에서 KT 이석채 전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장면이 너무 길게 끼워 넣었다는 느낌을 갖게 했고요. 박대박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템 배열이 그 어떤 기준을 다 따른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갔고 좀 이것저것 마구 섞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산 엮어두름 재미있고 관심 끄는 그러한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백종규 기자가 클로징 멘트에서 엮어두름이 생기는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마쳤어요.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쉬운 겁니다. 만약 제가 기자라면 과학자나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바로 그 궁금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밝혀줬을 겁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는 더 완벽한 리포트를 위해서 거기까지 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행 방식의 문제. 유충섭, 김선영 두 진행자가 서서 진행을 하다가 11분쯤 지난 뒤에 앉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시청자로서 서서 했다가 앉아서 했다가 좀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호준석 앵커가 걸어가는 모습을 꽤 비췄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앵커의 걷는 모습까지 시청자가 봐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합편성 채널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YTN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 몇 초라도 시간이 더 있다면 오히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내보내는 게 좋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김선영 진행자는 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라고 합니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곳에 쓴 게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중계차가 지금 뚝섬 한강공원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 회사 YTN 차가 방송 계획에 따라서 나가 있고 또 QCT에 짜여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마치 자기는 모르는 남의 얘기하듯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표현으로 봤습니다. 뉴스 속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 윤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왜 속이라고 안 쓰고 쏙이라고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쏙 뽑아 넣거나 집어넣는다 하는 의성어인지 아니면 의성어를 의식했을 것 같은데 잘못 들으면 마치 사투리 발음을 오히려 적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속 한마디를 읽는 여자 앵커의 목소리가 이 진행하는 김선영 앵커가 아니라 다른 앵커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어조가 너무 높아서 듣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인 진행하는 여자 앵커가 동대문에 나가서 그 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세계 디자인 메카를 꿈꾸며 국민의 세금 4,800억 원이 투입돼 아름다운 위용을 갖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띄어 읽기를 참 어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너무 깁니다. 세계 디자인 메카를 꿈꾸며 국민의 세금 4,800여 원이 투입돼 아름다운 위용을 갖춘 해서 말로 하는 그 보도에서는 짧게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원고에 오자가 너무 많습니다. 건축물은 건출물이라고 적혀 있고 이 건물은 바로 이라크 출신이어야 되는데 조사가 빠져 있고 하는 식으로 홈페이지에 그 기사를 올릴 때 조금만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돼지띠 초등학생 예비 소집일 보도한 기자도 지난 2007년 황금 돼지띠 아이 낳기 바람이 불면서라고 띄어 읽었습니다. 2007년 황금 돼지띠 아이가 이어붙어야 맞을 것 같은데 써놓고 읽는 연습도 한 번쯤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인 일부에서 박대박에서 재미있었는데 이 패널로 나온 두 분의 평론가들이 둘 다 사투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덕분에 호준석 앵커의 표준 발음이 돋보이기는 했지만 듣는 시청자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3일에 열렸던 YTN DMB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출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지? 그다음에 누가 타겟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학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수학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헷갈렸고요.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화가들이 그 수학적인 걸 어떻게 고려를 했다라는 거를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다기보다는 그림을 보고서 수학적인 것 갖다가 억지로 꽤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 뭐 6번째 있는 제자, 8번째 있는 제자, 뭐 13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계들이 정말 그 화가가 정말 그랬을까라는 그 의문부터 좀 풀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못했거든요.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주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 사이언스 TV 프로그램 많이 봤지만은 상당히 좀 특징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진들이 이 사실 주제 자체가 이 수학이 되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쉽게 설명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돋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완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좀 복잡한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뭐 도표나 이런 설명으로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시도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바람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보면은 과학 채널에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교육 방송 같다. 그 프로그램 자체도 뭐 진행자하고 이게 이 수학 스토리텔러인가요? 그 교수 홍대 교수님 해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되게 그런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식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강의 중심이고 중간중간에 이게 뭐 그래픽이나 뭐 이런
그 성우가 낭독하는 그런 보조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조 교재처럼 이게 등장하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방송 포맷이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중간중간에 좀 지루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제 포맷이 단조로우니까 두 사람이 토크로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트도 보니까 그 뭐 수학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얗고 청색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스마트하게 돼 있기는 한데 좀 너무 그 슬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보니까 이러한 뭐 수학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소품 같은 걸 갖다 놓고 퍼즐 같은 걸 갖다 놓고 소품을 활용하면서 하면 다이나믹하고 더 입체감이 있을 텐데 너무 이지고잉으로 가는데, 그래서 포맷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오히려 수학과 교수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은 뭐 비교적 괜찮은데 이 진행자의 멘트가 그게 좀 딱 맞지가 않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평들이 많이 나왔었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여기 있어서는 조금 오버액션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군데군데 있었다, 그런 정도였었고요. 특히나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를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달력 문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달력 내지는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갖다 포괄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쭉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아까 이제 뭐 최영재 교수님께서도 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주제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이 달력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달력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다라고 조금 좁혀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전문적일 필요는 없으니까. 기획이 좋은 것 같아요. 순수과학 프로그램이 사이언스 채널에서 그 전문 채널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순수과학에 관련된 프로그램, 특히 수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아마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입국을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주창해 왔는데, 방송에 그렇게 많은 방송이 그 하루에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데 수학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순수과학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가끔 그 물리학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건 귀중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이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라고 하면 뭐 없지만, YTN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명에 프로그램 제목을 짓는데 좀 약한 거 아닌가. 아마 그것은 아마 그 저널리즘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은 좀 더 이렇게 마케팅적인 요소 같은 게 가미돼야 되는데, 객관성, 중립성 이와 같은 그 저널리즘의 본연의 그런 그 작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전통 때문에 제목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YTN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제목을 좀 잘 고민해서 잘 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YTN에서 다른 거에 대해서 아주 좋았다. 기획이 참신하고 우수했다. 이러한 대한 호감과 칭찬과 격려가 있었고, 대부분이 다 그러셨고, 다만 이제 그러나 열악한 제작력과 짧은 방영 시간에서 이걸 소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위협반점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좀 방점을 어디다 조금 기획력을 우수한 그 시도에 평가를 칭찬을 하셨고, 또 아니면 위협반 쪽에 조금 이제 개선을 요구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 개선해서 잘 만들어낸 그 격려를 알고 저희가 저희 제작진한테 잘 전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